서은채 씨, 이제 그만 도장 찍어요. 나도 더는 이 집에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백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한겨울 유리창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그의 어머니 이메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채를 내려다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집에서 너는 처음부터 손님이었고 이제 손님답게 조용히 나가라는 뜻이었다. 은채는 펜을 바라보다가 손을 거두었다. 손끝이 떨렸다.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2년 전 그녀는 이 반지를 끼며 언젠가 도현도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 도장 못 찍어요. 도현의 미간이 거칠게 구겨졌다. 아직도 뭘 기대합니까? 이 결혼이 사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서자가 무너질 때 우리 집이 손을 내밀었고 당신은 그 대가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은채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대전의 오래된 식품 유통 회사였던 서원 상사는 순식간에 흔들렸다. 빚 독촉은 매일같이 들어왔고 친척들은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더니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모두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백자가 나타났다. 세종의 정관계 인맥과 대전의 건설 사업을 쥔 백자는 은채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회사 일부를 살려주는 대신 그녀는 백도현의 아내가 되어야 했다. 처음부터 거래였다는 것을 몰랐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은채는 도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던 무심한 얼굴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던 남자. 그녀가 서류 더미를 떨어뜨렸을 때 아무 말 없이 주워주고 지나갔던 남자. 그 짧은 기억 하나를 은채는 너무 오래 품었다. 그래서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마음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백도현에게 그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 결혼 첫날부터 그는 별채의 서재에서 잤고 식사는 늘 형식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며느리는 집안 어른 모시는 법을 모른다며 매일 작은 흠을 찾아냈다. 은채가 제사상에 올릴 전을 조금 늦게 부치면 서자의 가정교육을 들먹였고 손님 앞에서 말수가 적으면 가난해진 집딸이라 기가 죽었다고 비웃었다. 그래도 은채는 참았다.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이 부모가 남긴 회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고 도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했다. 그런 그녀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린 사람은 오라인이었다. 라인은 도현의 오래된 연인이었다. 겉으로는 문화재단 기획실장이라는 우아한 직함을 가졌지만 백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도현의 마음속 진짜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메란 여사는 은채 앞에서도 라인을 칭찬했다. 라인이는 말 한마디를 해도 품위가 있어. 집안 행사에 세워두면 빛이 나지.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은채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났다. 은채는 늦게까지 서원 상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유성구에 있는 백자 저택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집안은 숨을 죽인 듯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안방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여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은채는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싸웠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짙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라인은 도연의 셔츠를 걸친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당황하기는커녕 차갑게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 침대는 은채가 2년 동안 혼자 누웠던 침대였다. 결혼 첫날 부부가 함께 잠들지도 못한 바로 그 침대였다. 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은채 씨.
이렇게 마주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투는 미안한 척했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침내 보여줄 것을 보여줬다는 듯 편안했다. 도연은 침대 옆 탁자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 은채 쪽으로 던졌다. 잘 됐네요. 직접 봤으니 더 설명할 필요 없겠군요. 서류는 변호사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질질 끌지 말고 끝냅시다. 은채는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아프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았다. 그곳에는 결혼식 날 그녀가 바르던 립스틱이 아직 남아 있었다. 분홍빛이었고 도연은 그날 그 색이 그녀에게 어울리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았다. 왜 하필 여기에요? 은채가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다른 곳도 많았잖아요. 호텔도 있고 별장도 있고 라인 씨 집도 있을 텐데 왜 제가 매일 혼자 잠들던 이 방이어야 했어요? 도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굳혔다. 그런 감상적인 질문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감상적이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은채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걸. 라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사라졌다. 이메란 여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은채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누린 것도 적지 않아. 도연이가 마음 없는 결혼을 2년이나 유지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은채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냈다. 좋아하던 음식도 숨겼고 웃음소리도 줄였고 부모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이 집 사람들에게 그녀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거래의 잔여물일 뿐이었다. 은채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펜을 들자 손목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그녀의 결혼도 그렇게 번져서 사라졌다.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곧바로 기뻐하지 못했다. 은채가 너무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오히려 마지막 자존심 하나를 붙잡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됐죠? 은채가 말했다. 저는 오늘 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짐은 내일 사람 시켜보내요. 도연이 말했다. 아니요. 제 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버리세요. 이 집에서 제 것이었던 건 어차피 거의 없었으니까요. 은채는 옷장으로 가서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계절 지난 코트 2벌, 낡은 니트, 부모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진주 귀걸이 한 쌍. 그것이 전부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백자 며느리로서 입어야 했던 한복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 옷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백자가 사람들 앞에서 꾸며놓은 가짜 역할의 껍데기였으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집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도우미 아주머니 한 명만 주방 문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은채는 그분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유성구의 고급 주택가는 조용했고 가로등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은채는 택시를 불러 작은 원룸형 오피스텔 주소를 말했다. 며칠 전부터 몰래 알아봐둔 곳이었다. 혹시 언젠가 쫓겨나면 갈 곳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그 집을 떠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오피스텔은 백자 저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다. 현관을 열면 바로 주방이 보였고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회색 벽이 보였다. 난방도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바닥이 차가웠다. 은채는 캐리어를 세워둔 채 한동안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이 참아왔던 울음이 몸속 깊은 곳에서 밀려 나왔다. 그녀는 부모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은채는 그 밤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그녀는 도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자신을 살리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버틴 시간은 그녀를 더 작게 만들었고, 더 조용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울다가 지쳐 바닥에 기대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칠시에 눈을 떴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보았다. 비어 있었다. 사실 그 자리가 채워져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이상한 것은 그 빈자리가 그날따라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다는 점이었다. 화장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은채가 즐겨 쓰던 은은한 비누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옷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도현은 문득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작은 머리끈 하나를 발견했다. 연한 베이지색 머리끈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 곧바로 내려놓았다. 아침 식탁에서 이메란 여사는 평온했다. 서류 정리되면 라인이와의 일도 천천히 생각해보자. 집안 체면상 너무 서두르는 건 좋지 않지만 내 옆에는 결국 어울리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밥맛이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채와 마주 앉은 식탁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집이 지나치게 넓었다. 이메란 여사는 아들의 침묵을 피곤함으로 해석했다. 그 애는 곧 현실을 알게 될 거다. 백자 울타리 밖에서 혼자 살아본 적도 없는 애가 얼마나 버티겠니? 자존심 꺾이면 다시 연락 올 수도 있어. 그때는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은채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현의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오히려 조용한 휴대전화 때문에 그는 자꾸만 화면을 확인했다. 예전에는 은채에게서 오는 메시지가 귀찮았다. 오늘 저녁 드시고 오세요? 어머님 약은 챙겨드렸어요.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의 식사와 날씨를 묻지 않았다. 은채는 그 사이 다시 생활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가 남긴 인맥을 붙잡지 않았다. 백자 며느리였다는 이름도 쓰고 싶지 않았다. 이력서에는 서원 상사에서 일했던 짧은 경력과 대학 시절 유통관리 전공만 적었다. 여러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둔산동의 중견 물류투자회사인 한결파트너스에서 계약직 사무직 제안을 받았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은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자리보다 다시 자신의 힘으로 출근할 수 있는 하루였다. 첫 출근 날, 은채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 만큼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맑았다. 그녀는 일부러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백자에서 요구하던 단정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단정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분주했다. 복사기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팀장들의 짧은 지시가 뒤섞여 있었다. 은채는 조용히 자리 안내를 받고 업무 매뉴얼을 읽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찾아냈다. 백도연의 전 부인, 몰락한 서자의 딸, 얼마 전 조용히 이혼한 여자. 속삭임은 커피향보다 빠르게 사무실에 퍼졌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백도현 대표랑 결혼했던 여자? 근데 왜 여기서 계약직을 해? 쫓겨난 거 아니야? 은채는 못 들은 척했다. 모욕에 무뎌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모든 시선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정리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보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 같았다. 오후 3시쯤 총무팀 직원이 은채에게 탕비실 정리를 부탁했다. 은채는 컵을 씻고 커피 캡슐을 채웠다. 그때 뒤에서 두 여직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은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말을 이어갔다. 사람 팔자 진짜 모른다.
재벌가 며느리였다가 우리 회사 탕비실 정리라니. 다른 직원이 웃었다. 그러게. 그래도 얼굴은 예쁘잖아. 그런 얼굴이면 또 어디 좋은 남자 잡겠지. 은채는 컵을 내려놓았다. 업무 지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사생활은 업무와 관계없습니다. 순간 탕비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 직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생각보다 말 세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못 버틴 건가? 은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시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예전에 은채라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도현의 무관심에도, 라인의 조롱에도 조용히 삼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더 잃을 체면이 없었다. 대신 지켜야 할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채는 퇴근 후 혼자 걸었다. 둔산동의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식당에서는 된장찌개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은채는 문득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꼈다. 백자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었지만 맛을 느낀 적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 국물을 시켰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서은채로 살아보자고. 비록 계약직 자리에서 시작하더라도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들더라도 적어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며칠이 지나면서 은채는 자신의 생활에 아주 작은 규칙들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커피 대신 직접 끓인 보리차를 텀블러에 담았고 출근 전에는 10분이라도 창문을 열어 방 안에 찬 공기를 내보냈다. 퇴근 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짧게 말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실수하지 않았어.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기만 하지 않았어.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하루의 끝이 조금 덜 외로웠다.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다. 낮에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응해야 했고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작은 방의 벽지가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창밖의 회색 벽은 백자 저택의 넓은 정원보다 답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은채를 심판하는 눈빛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전기장판 위에 누워 어머니가 남긴 진주 귀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생각했다. 엄마라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 참으라고 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스스로를 살리라고 했을까? 은채의 어머니는 생전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다. 공주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해 대전 거래처까지 넓힌 사람도 어머니였고 아버지가 사람을 너무 믿어 손해를 볼 때마다 장부를 다시 맞춘 사람도 어머니였다. 은채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며 배웠다.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르다고. 남을 배려하는 것과 자신을 버리는 것도 다르다고. 그런데 결혼 후에 은채는 그 말을 잊고 살았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 때문에 자신이 배운 모든 단단함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것이다. 한결 파트너스에서의 첫 주는 쉽지 않았다. 계약직이라는 위치는 애매했고 백자와 연결된 과거는 더 애매했다. 팀장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중요한 회의 자료에서는 그녀를 제외했고 동료들은 필요할 때만 일을 떠넘겼다. 엑셀 파일 하나를 보내도 일부러 빠진 자료를 주고 오류가 나면 은채의 책임인 것처럼 말했다. 은채는 처음에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방법을 바꿨다. 받은 파일의 시간과 보낸 사람을 기록했고 수정한 부분은 모두 메일로 남겼다. 억울함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백자에서의 인연이 잔인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은채를 처음으로 편하게 대해준 사람은 남다정이었다. 다정은 같은 팀의 대리였고 늘 머리를 낮게 묶고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치는 빨랐다.
점심시간에 모두가 은채를 은근히 피하던 날, 다정은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물었다. 서은채 씨, 구내식당 처음이죠? 혼자 가면 자리 찾기 불편해요. 같이 가요. 은채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호의를 믿는 일이 아직 두려웠지만 모든 손길을 밀어내며 살 수는 없었다. 구내식당의 된장국은 싱거웠고 제육볶음은 조금 식어 있었다. 그래도 다정은 맛있게 먹었다. 그녀는 은채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대신 회사 복사기가 왜 자주 멈추는지, 어느 부장이 회의 때 말은 길지만 결론은 없는지, 금요일에는 근처 칼국수집이 빨리 찬다는 이야기를 했다. 은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 재벌가 며느리였는지, 이혼했는지, 왜 혼자인지 묻지 않는 대화.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조금 풀렸다. 회사에 소문 빠른 사람 많아요. 식사가 끝날 무렵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다 믿지 마요. 사람들은 남의 사정을 모를 때 제일 쉽게 말하거든요.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고 힘들면 그냥 커피 마시자고 해요. 대단한 도움은 못 줘도 혼자 밥 먹게 두진 않을게요. 은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다정씨. 그 짧은 말에도 목이 메었다. 백자에서는 그녀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피곤해도 고맙다는 말 하나 듣기 어려웠다. 그런데 낯선 회사의 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건넨 작은 친절이 그녀를 울릴 뻔했다. 한편 백도연의 생활은 이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혼이 끝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질 줄 알았다. 라인을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의 잔소리도 줄어들 것이며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형식적인 결혼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집에 돌아와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늦은 밤 서재에서 내려왔을 때 따뜻한 꿀물이 놓여 있지 않았다. 그는 그 꿀물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은채는 그가 과로한 날이면 늘 말없이 준비해 두었다. 도현은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다가 멈춰 섰다. 안에는 그가 즐겨 먹던 반찬들이 더 이상 채워져 있지 않았다. 도우미가 만든 음식은 맛이 없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가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은채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약시간을 챙기고 집안 행사 명단을 정리하고 세종에서 오는 손님들의 취향까지 기억하던 사람이 그녀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너무 조용히 해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보였던 것이다. 오라이는 그런 도연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주말 저녁 백자 저택에 찾아와 와인을 열었지만 도연은 잔을 들지 않았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라인이 물었다. 은채 씨 때문에 그래. 설마 이제 와서 아쉬운 건 아니지. 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다. 라인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날카로웠다. 도연 씨, 그 사람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았어. 처음부터 알았잖아. 당신 어머니도 나를 인정하고 있고 이제 방해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갑자기 죄책감 같은 걸 느껴? 죄책감인지 뭔지 모르겠어. 도연이 낮게 말했다.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 라인의 손이 와인잔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건 습관이야. 오래 둔 가구가 빠지면 허전한 것처럼. 그 말에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라인을 바라보았다. 가구. 은채를 그렇게 표현하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 불쾌해졌다. 그동안 자신도 은채를 그렇게 대했으면서 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참을 수 없었다. 라인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은채가 떠났는데도 그 여자의 빈자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도현은 결국 비서에게 은채의 근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하루 만에 보고서를 올렸다. 유성구의 작은 오피스텔, 둔산동 한결 파트너스 계약직, 대중교통 출퇴근, 특별한 보호자 없음. 그 짧은 문장들이 도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찔렀다. 백자 저택에서라면 운전기사와 도우미가 따라붙던 여자가 이제는 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뛰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고서 마지막 사진 속 은채는 이상하게 자유로워 보였다. 낡은 코트를 입고 분식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도연을 잠 못 들게 했다. 자신과 살 때 은채가 저렇게 웃은 적이 있었던가. 그는 기억해보려 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결혼식 사진 속 은채는 웃고 있었지만 긴장해 있었고 집안 행사 사진 속 은채는 단정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처음으로 묻고 싶어졌다. 너는 내 옆에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편안했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너무 늦은 질문이었다. 은채는 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월세와 계약 연장 가능성과 서원 상사의 남은 채무 자료였다. 그녀는 언젠가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다시 세우고 싶었다. 거창한 복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책상 앞에 앉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법을, 혼자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두지 않는 법을. 그러나 은채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다시 걷기 시작한 바로 그 길 끝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버린 백도현이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아내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리라는 것도. 다음 주 월요일 한결 파트너스 사무실에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은 모니터를 켜놓고도 일보다 서로의 표정을 살피느라 바빴고 탕비실에서는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보다 낮은 속삭임이 더 자주 들렸다. 은채는 출근 카드를 찍으며 그 분위기를 알아차렸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들뜰 때는 대개 높은 사람이 오거나 누군가가 곤란해질 일이 생겼을 때라는 것을 이미 배웠다. 자리로 돌아와 전날 정리해둔 운송비 비교표를 열었을 때 남다정이 의자를 끌고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볍게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오늘 대표님 오신대요. 우리 회사 실소유주. 은채가 고개를 들었다. 실소유주요? 응. 한결 파트너스는 겉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대표로 있지만 실제 큰 결정은 장태호 회장이 해요. 대전이랑 세종 쪽 물류센터, 항만 연계 투자, 보안 시스템까지 손대는 사람인데 회사에는 거의 안 와요. 오면 다들 난리 나는 거죠. 다정은 말을 하면서도 주변을 살폈다. 소문으로는 되게 무섭대요. 말수도 적고 실수하면 바로 잘라낸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직원 복지는 또 좋아요.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비 예산은 절대 줄이지 말라고 했다나 봐요. 도통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은채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오든 누가 오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안에 끝내야 할 보고서였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소문보다 숫자가 정확해야 했다. 그녀는 운송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누락된 송장 번호를 표시했다. 그 모습을 보던 다정이 작게 웃었다. 은채 씨는 진짜 대단해요. 이런 날도 안 흔들리네. 은채는 희미하게 웃었다. 흔들리면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 말에 다정은 잠깐 조용해졌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묻기 어려운 상처가 들어 있었다. 다정은 더 캐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은채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배려를 오래 붙잡았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사무실 입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일정하게 가까워졌고 임원 몇 명이 서둘러 따라 붙었다. 직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채도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으며 얼굴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을 훑을 때마다 빠르고 정확했고 빈말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가 바로 장태호였다. 은채는 그를 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처음 보는 사람임이 분명한데 낯설지만은 않았다. 태호 역시 직원들을 지나치던 중 은채 앞에서
아주 짧게 멈췄다. 그 찰나의 정적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은채는 느꼈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확인하듯 머문 것을.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태호가 회의실 문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사무실은 다시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그의 외모를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그가 아직 미혼이라는 사실을 속삭였다. 은채는 자리에 앉아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뒤쪽에서 들리는 말들이 점점 거슬렸다. 서은채 씨도 운 좋으면 다시 재벌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한번 해봤으니까 방법은 알겠지. 조용한 척하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은채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런 말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상처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혼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알지 못했다. 모르면서도 가장 쉽게 판단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 자료를 프린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탕비실 앞 복도에서 총무팀 직원이 그녀를 불렀다. 서은채 씨, 회의실에 차 좀 준비해 주세요. 대표님이랑 임원들 드실 거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준비하는 일이 자존심 상할 것은 없었다. 문제는 그 일을 이용해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시선이었다. 그녀가 찻잔을 트레이에 올리고 있을 때 지난번 탕비실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직원 2명이 다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뜨거운 물이 은채의 손등 위로 튀었다. 순간 살이 데이는 통증이 올라왔다. 은채는 이를 악물고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 손등이 빠르게 붉어졌다. 직원은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못 봤네요. 괜찮죠?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은채는 차가운 물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다. 일부러 그러신 거면 사과하세요. 일부러라니요? 피해의식 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계약직이면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민해요? 은채는 젖은 손을 수건으로 감쌌다. 통증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예민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걸 무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탕비실 문 밖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은채가 고개를 돌리자 장태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탕비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 류석진이 서 있었다. 태호의 시선은 은채의 손등에 먼저 닿았다. 붉게 부어오른 피부를 본 그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회의실 차 준비는 누가 지시했습니까? 총무팀 직원이 얼른 앞으로 나왔다.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지. 계약직 직원에게 접개까지 시키는 것이 이 회사 규정입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총무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탕비실 안에 두 직원을 바라보았다. 방금 일은 실수였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은채는 상황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입을 열려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서은채 씨, 태호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단호했다. 괜찮지 않은 일을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은 상대를 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본인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은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다. 백자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참고 넘기라는 말.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는 말. 네가 예민하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괜찮지 않은 일을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고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태호는 류석진에게 시선을 보냈다. 인사팀 불러요. 탕비실 CCTV와 지난 2주간 사내 메신저 기록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담당 임원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전체가 숨을 삼켰다. 은채를 비웃던 직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일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채는 난처했다. 보호받는 느낌은 낯설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자신에게 쏠리는 것이 두려웠다. 태호는 그 마음까지 읽은 듯 더 이상 그녀를 공개적으로 붙잡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의무실로 가서 치료받으세요. 업무는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은채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류석진은 은채에게 다가와 정중히 말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손등 화상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해야 흉이 덜 남습니다. 의무실로 가는 복도에서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회장님은 원래 직원 일에 그렇게 직접 관여하시나요? 석진은 잠시 그녀를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원래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안전과 모욕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쉽게 대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죠. 은채는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남았다. 장태호의 눈빛은 단순히 회사 대표가 직원의 피해를 본 눈빛만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상처를 뒤늦게 확인한 것처럼. 그의 분노는 조용하면서도 깊었다. 그날 오후 은채가 조퇴하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한결 파트너스 사내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지가 올라왔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의 일인지 알았다. 다정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손 괜찮아요?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요. 내일 내가 죽 챙겨 갈게요. 은채는 한참을 보다가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만은 않았다. 손등은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복잡했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붕대를 감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백자에서 겪었던 모욕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회사에서 겪은 모욕은 소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소비되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판단했다. 이혼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밤, 은채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공주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낡은 트럭을 닦고 있었다. 어린 은채는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그때 대문 밖에 낯선 소년이 서 있었다. 비에 젖은 교복, 다친 손, 굳게 담은 입술. 은채는 그 아이에게 수건과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꿈속의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채를 오래 바라보았다. 잠에서 깬 은채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꿈이었다. 기억 속에 그런 소년이 정말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았다. 너무 오래된 장면이라 윤곽이 흐렸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빛은 묘하게 장태호와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은채는 다시 출근했다. 손등에는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다. 탕비실에서 소란을 일으킨 두 직원은 인사팀 조사를 받고 다른 부서로 대기 발령이 났다. 누군가는 은채를 피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친절한 척했다. 은채는 그 모든 변화가 불편했지만 전처럼 숨고 싶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정이 도시락을 들고 왔다. 오늘은 구내식당 가지 말고 옥상 갈래요? 바람은 좀 차가운데 햇볕 좋아요. 옥상에는 작은 벤치와 화분 몇 개가 있었다. 멀리 둔산동 빌딩들이 보였고 겨울로 넘어가는 하늘은 맑고 높았다. 다정은 집에서 싸왔다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을 꺼냈다. 은채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저 때문에 귀찮으셨겠어요. 귀찮긴요. 나 혼자 먹으면 많이 먹어서 살쪄요. 같이 먹으면 나눠 먹으니까 합리적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일 이야기와 날씨 이야기를 했다. 다정은 은채에게 회사 내부 구조를 설명해 주었고 은채는 감사하게 들었다. 그러다 다정이 문득 물었다. 그런데 은채 씨, 다시 시작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은채는 젓가락을 멈췄다.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무서워요. 매일 무서워요. 월세도, 계약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런데 예전에는 좋은 집에 살아도 더 무서웠어요.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제가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멋있다.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무섭다는 말. 은채는 작게 웃었다. 멋있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된 말이죠.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은채와 다정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장태호가 서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이 식사 중인 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방해할 생각은 없다는 듯 한 걸음 물러서려 했다. 다정은 당황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식사를... 태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옥상은 직원 휴게 공간입니다. 죄송할 일 아닙니다. 그는 은채의 손등을 보았다. 치료는 받았습니까? 네,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흉터 연고는 꾸준히 바르세요. 작은 상처도 방치하면 오래 갑니다. 그 말은 손등을 향한 말 같았지만 은채는 이상하게 다른 의미로 들었다. 작은 상처도 방치하면 오래 간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방치해둔 상처들이 갑자기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태호는 더 말하지 않고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다. 다정은 은채에게 눈짓했다. 회장님이 왜 여기 오셨지? 하고 묻는 눈빛이었다. 은채는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궁금했다. 장태호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동시에 지나치게 다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라기보다 오래 묻어둔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태호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비 오는 날, 공주의 한 작은 반찬 가게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 소녀는 젖은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앳되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겁먹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눈빛. 장태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가볍게 쓸었다. 서은채. 그는 아주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말 너였구나. 그는 17살 때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었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 친척들의 냉대 속에서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다. 공주에서 대전으로 올라가던 길, 비를 맞고 쓰러질 뻔한 그에게 따뜻한 보리차와 마른 수건을 건넨 사람이 어린 은채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저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라고 말했고 가게 안에서 어머니 몰래 주먹밥까지 싸서 건넸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태호에게는 죽고 싶던 날 붙잡은 첫 번째 손이었다. 그 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섭게 일했다. 대전의 물류 창고에서 밤을 새웠고 항만 관련 보안 시스템을 배웠고 세종의 투자자들 앞에서 모욕을 참아가며 회사를 키웠다. 시간이 지나 한결 파트너스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었을 때도 그는 가끔 그 소녀를 떠올렸다.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였다. 그러다 우연히 서원 상사 부도 관련 자료에서 서은채라는 이름을 받고 백도현의 아내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멀리서라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백자와의 관계를 신중히 살피느라 그녀가 어떤 모욕을 견뎠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보다 먼저 죄책감을 느꼈다. 조금 더 일찍 손을 뻗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혼자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한결 파트너스 채용 명단에서 서은채라는 이름을 확인했을 때 처음으로 운명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류석진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지시하신 내용 정리됐습니다. 서은채 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서 배치와 업무 범위를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직접적으로 보호하시면 오히려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서류함에 넣고 닫았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또 누군가의 그늘에 숨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울 겁니다. 대신 넘어뜨리려는 손은 치워야죠.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장태호는 차갑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오래 곁에서 본 그는 무작정 냉혹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한번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특히 서은채라는 이름 앞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드물게 마음을 드러낼 때 그 마음은 생각보다 깊은 법이니까. 한편 백도현은 결국 은채를 찾아갔다. 그는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거리에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도연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채가 결혼 생활 중 가끔 먹고 싶다고 했던 대전의 오래된 빵집 튀김 소보로였다. 그때 그는 그런 걸 왜 줄 서서 먹느냐고 무심히 넘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직접 줄을 서서 그것을 샀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작은 바람들을 무시했는지 생각했다. 은채가 현관을 나왔을 때 도현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다. 표정에는 놀람보다 피로가 먼저 떠올랐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도연은 예전과 달리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알아볼 수도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삼켰다. 저 출근해야 해요. 이거. 도연이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당신이 예전에 먹고 싶다고 했던 거라서. 은채는 봉투를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이런 작은 기억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줬다는 사실에 하루 종일 행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 허무했다. 왜 사람은 꼭 떠난 뒤에야 기억하는 걸까? 왜 사랑받고 싶던 순간에는 모른 척하다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뒤늦게 손을 내미는 걸까? 백도연 씨, 은채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차갑게 불러본 것은 처음이었다. 제가 그걸 좋아했다는 걸 기억해 준 건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받고 싶지 않아요. 도연의 손이 굳었다. 은채야, 그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필요할 때는 서은채 씨였고, 화가 날 때는 당신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은채야 라고 부르면 제가 다시 예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도현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변명하고 싶었다. 그때는 사랑을 몰랐다고, 자신의 마음을 착각했다고, 라인과의 관계도 오래된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변명도 은채가 겪은 밤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 후회합니다. 도연이 어렵게 말했다. 당신이 나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뭘 잃었는지.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녀라면 이 한마디에 무너졌을지도 몰랐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저는 당신이 후회한다는 말보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아팠는지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당신의 후회를 위로해 줄 만큼 저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도연을 지나쳐 걸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가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붙잡았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였고 은채의 불편함은 나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종이봉투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날 은채는 회사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손끝이 차가웠다. 다정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은채는 찻잔을 감싸 쥐었다. 예전 사람이 찾아왔어요. 다정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오늘은 단 거 먹어야겠네. 점심에 케이크 먹으러 가요. 은채는 웃음이 났다. 점심에 밥 대신 케이크요? 마음이 복잡할 땐 탄수화물과 설탕이 답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그래요. 그 평범한 대화가 은채를 다시 현재로 데려왔다. 도연이 아무리 후회해도 그녀의 하루는 계속되어야 했다.
보고서는 마감해야 했고, 메일은 보내야 했고, 점심에는 케이크를 먹을지 말지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그렇게 아주 작고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과거가 자신을 완전히 끌고 가지 못하게 버텼다. 며칠 뒤, 은채는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한결 파트너스 전략지원실 임시 프로젝트에 배치되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가 정리한 운송비 비교표가 예상보다 정확했고, 기존 계약 구조의 허점을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팀장은 떨떠름한 얼굴로 말했다. 위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래요. 서은채 씨, 다음 주부터 12층 전략지원실로 올라가세요. 사무실은 다시 술렁였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비웃음보다 조심스러운 경계가 많았다. 은채는 승진한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소문만으로 평가받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다정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봤죠? 일 잘하면 결국 누군가는 알아봐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회장님이? 다정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은채 씨 자료가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누가 끌어줬다고 해도 잡을 실력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 말은 은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도움 위에 자신의 발을 올리고 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자에서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이름만 바뀐 의존은 결국 또 다른 감옥이 될 수 있었다. 전략지원실은 12층 끝쪽에 있었다. 창이 넓고 조용했으며 직원 수는 많지 않았다. 은채의 책상은 회장 집무실과 가까운 복도 옆에 배치되었다. 그녀는 처음에 그 위치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업무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다. 지역 물류센터의 비용 분석, 신규 협력사 평가, 세종 행정기관 관련 일정 정리. 은채는 서원 상사 시절 부모님 곁에서 보고 배운 현장 감각을 떠올리며 자료를 정리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와 현장의 습관까지 고려했다. 태호는 며칠 동안 그녀를 특별히 부르지 않았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업무 지시는 대부분 석진을 통해 내려왔다. 그래서 은채는 조금씩 안심했다. 그가 자신을 이상하게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했다. 그러나 가끔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을 때 회장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들었다. 저 사람도 혼자인 걸까? 그렇게 생각한 뒤 은채는 스스로 놀라 고개를 저었다. 남의 외로움까지 헤아릴 만큼 자신의 마음이 여유롭지는 않았다. 어느 금요일 밤 은채는 세종 물류허브 제안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늦게까지 남았다. 사무실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프린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태호가 나왔다. 그는 은채의 책상 위에 쌓인 자료를 보고 잠시 멈췄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제안서 수치가 맞지 않아서요. 오늘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는 그녀가 표시해둔 부분을 훑어보았다. 이 항목을 어떻게 찾았죠? 현장 운송비가 평균보다 낮게 잡혀 있는데 계절 변동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공주 쪽 산간 구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예전에 부모님 회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대로 진행했으면 2분기 손실이 났을 겁니다. 은채는 칭찬을 듣고도 바로 웃지 못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먼저 의심하게 된다. 태호는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늦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습니까? 은채는 대답을 망설였다. 사실 먹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밥을 걱정받는 일은 아직 불편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는군요. 은채는 멈칫했다. 태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명령처럼 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이 굶으면서 일하는 걸 성실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1층에 아직 문 연 식당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같이 내려가죠. 업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은채가 거절해도 괜찮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도연은 늘 그녀를 끌고 가거나 무시하거나 결정한 뒤 통보했다. 반면 태호는 선택권을 남겼다. 그 차이가 은채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회사 1층의 작은 한식당에 앉았다. 태호는 비싼 식당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은채가 부담스러워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따뜻한 순두부찌개와 계란말이가 나오는 조용한 식당을 골랐다. 그는 정말로 업무 이야기만 했다. 세종 허브의 위험 요소, 지역 업체와의 신뢰, 현장 노동자들의 이동 시간. 은채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의견을 냈다. 그녀가 말하면 태호는 끊지 않고 들었다. 반박할 때도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은채가 먼저 물었다. 회장님은 왜 저를 믿으세요? 태호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믿는다기보다 당신이 확인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버텨온 방식으로 일합니다. 서은채 씨는 쉽게 넘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녀가 버텨온 시간을 본다는 말처럼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 버티는 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음 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버티는 겁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태호는 회사 차량을 부르려 했지만 은채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다만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은채 씨가 원하지 않는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거절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다. 은채가 올라탄 뒤 창가 자리에 앉자 태호는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 은채는 창밖으로 그를 보았다. 누군가가 떠나는 자신을 그렇게 조용히 지켜봐 준 적이 있었던가. 붙잡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다만 안전하게 가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얼어있던 부분이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백도현이었다. 그는 은채에게 다시 말을 걸기 위해 회사 근처까지 왔다가 그녀가 장태호와 함께 식당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다정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도연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 은채가 태호 앞에서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게 했다.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은채는 늘 조심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눈치를 봤고 웃다가도 어머니가 들어오면 금세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방금의 은채는 달랐다. 조심스럽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고개를 들고 상대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다. 자신은 은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곁에서 어떤 사람으로 시들어가는지 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라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은채에게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보고 싶다는 말은 너무 이기적이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채 어두운 방에 앉아있던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은채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거절이 어쩌면 자신이 그녀에게 준 수많은 침묵보다 훨씬 정당하다는 것도. 은채는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 불을 켰다. 손등의 상처는 거의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제안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하루는 길었다. 장태호의 말, 백도연의 그림자, 회사의 새로운 자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조금 편안해졌던 저녁 식사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이 복잡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다. 과거는 아직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고
도현의 후회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회사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따뜻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은채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누군가의 선택만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부모 사진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누가 나를 대신 지켜주기도 했고 내가 나를 지키기도 했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앞으로 간 것 같아. 창밖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백자 저택의 숨막히는 침묵과 같지 않았다. 이 작은 방의 침묵은 은채가 스스로를 다시 듣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인생은 이미 오래전 친절 하나를 기억하고 있던 남자와 뒤늦게 사랑을 깨달은 남자 사이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주가 끝나갈 무렵 한결 파트너스에는 세종에서 온 투자자단과의 비공개 회의가 잡혔다. 은채는 전략지원실 임시 프로젝트 담당자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세종 행정기관과 연결된 물류허브 사업은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안건이었고 장태호는 평소보다 더 신중했다. 그는 은채가 정리한 비용 분석표를 직접 확인했고 몇 군데의 표시를 남겨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지시는 엄격했지만 모욕적이지 않았다. 은채는 그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알았다. 회의 당일, 은채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출근했다. 백자에서 살 때는 언제나 단정한 치마와 얌전한 색만 요구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움직이기 편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골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조금 마른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료 파일을 품에 안고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장태호와 류석진, 그리고 세종 쪽 투자회사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은채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잘 다듬어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오래된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은채는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하는데 눈매가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 사진첩 속에서 본 어린 남자아이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겹쳐졌다. 남자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서은채 씨입니까? 은채는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곧 주변을 의식했는지 멈춰섰다. 저는 서현규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채의 손에서 파일이 미끄러질 뻔했다. 서현규. 어머니가 술에 취한 친척들의 말싸움 끝에 한 번씩 꺼내던 이름. 어린 시절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오빠. 은채가 너무 어렸을 때 사라져 얼굴조차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가족. 부모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생전에 현규의 낡은 학생증을 장롱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은채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오빠?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현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더는 체면을 차릴 수 없다는 듯 은채를 품에 안았다. 은채는 처음에는 몸이 굳었지만 곧 그의 양복깃을 붙잡았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래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 장례식 이후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기대어 울지 못했다. 백자에서는 며느리였고 회사에서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으며 작은 방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혼자였다.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미안하다, 은채야. 현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너무 늦었다. 정말 너무 늦었어.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울음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장태호는 조용히 류석진에게 눈짓했다. 석진은 회의 참석자들을 다른 회의실로 안내했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주었다. 그는 은채와 현규에게 시간을 주었다. 은채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울 수 있도록. 한참 뒤 은채는 회의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다. 현규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 집을 떠났는지, 부모님과 크게 다툰 뒤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던 세월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창고 일부터 시작했고 세종에서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세웠으며 몇 년 전부터 물류 투자 쪽으로 사업을 넓혔다고 했다. 성공하면 당당히 돌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그 사이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서원 상사는 무너졌으며 은채는 백자로 시집갔다. 그때 네 결혼 소식을 들었어. 현규가 고개를 숙였다. 백자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무책임하게 안심해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은채는 눈물을 닦았다. 오빠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버티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마. 현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부모님께 못한 몫까지 내가 할 거야. 네가 싫다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네가 다시 누구에게 짓밟히는 건 두고 보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들으며 은채는 마음이 복잡했다. 보호받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를 도와주는 건 고마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는 말아줘.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현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다행이다. 그날 회의는 결국 오후로 미뤄졌다. 은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려 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장태호는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조퇴해도 됩니다. 업무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네요. 사실 괜찮지는 않지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은채의 선택을 꺾으려는 의지는 없었다. 그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힘들면 직접 말해도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저도 모릅니다. 은채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오후 회의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현규는 투자자로서 냉정했고 태호는 사업가로서 흔들리지 않았다. 은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료를 보완하며 의견을 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나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현규는 은채에게 집으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은채는 오늘은 혼자 쉬고 싶다고 말했다. 현규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그날 밤 백도현은 서현규의 귀국 소식을 들었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에는 서현규가 세종 기반 투자회사 대표이며 한결 파트너스와 협력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서은채의 친오빠라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 도현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은채에게 가족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축하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초조했다. 이제 은채에게는 자신이 아니어도 기댈 사람이 생겼다. 아니, 애초에 자신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다. 오라이는 그 초조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의 사무실에 찾아와 웃으며 물었다. 요즘 계속 은채 씨 주변만 알아보는 것 같네. 그 사람 오빠까지 신경 쓰여?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라인의 얼굴이 굳었다.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도연 씨, 이혼까지 했잖아. 나 때문에 끝낸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 여자한테 미련을 보여? 라인아.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중이야. 그 과정에 네가 끼어들 필요는 없어. 그 말은 라인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그녀는 2년 동안 은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백자 안주인의 자리는 결국 자신에게 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은채가 떠난 뒤 도연은 오히려 멀어졌고 이제는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라인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다.
사랑이든 후회든 도현의 감정이 다시 은채에게 향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 며칠 뒤 현규는 은채를 공주로 데려갔다.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집은 지금 비어 있었지만 현규가 사람을 시켜 기본적인 청소는 해둔 상태였다. 대문을 열자 마당 한쪽에 오래된 장독대가 보였고 처마 밑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고무장갑이 아직 걸려 있었다. 은채는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이 집을 떠난 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마당의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문틀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현규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팔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면 고쳐서 작업실로 써도 되고 그냥 가끔 쉬러 오는 곳으로 둬도 돼. 은채는 장독대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여기서 반찬 만들던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아. 나중에 네가 괜찮아지면 부모님 이름으로 뭔가 해보자. 서원 상사를 그대로 살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배운 걸 다른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 은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다른 방식으로? 혼자 남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 예를 들면 이혼 후 다시 일하려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교육을 해준다든지 지역 소상공인 유통을 도와준다든지 네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어.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단순히 상처로만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날 은채는 부모님 방에 앉아 오래 울었다. 이번 울음은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오래 닫아둔 문을 여는 울음에 가까웠다. 공주에서 돌아온 뒤 은채와 태호의 거리는 조금씩 달라졌다. 태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은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회의 중 다른 임원이 현장 인력 비용을 줄이자고 했을 때 은채는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 보이지만 현장 이탈이 늘어나면 재교육 비용과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숫자상 절감보다 장기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임원은 계약직 출신인 그녀가 의견을 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은채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현장 기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슷한 구조의 업체 3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8페이지의 근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태호는 은채를 대신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자료를 펼칠 시간을 주었다. 은채는 처음으로 누군가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태호는 복도에서 짧게 말했다. 오늘 좋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채는 이상할 만큼 큰 힘을 얻었다. 길게 칭찬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가 자신의 말을 들었고 중간에 빼앗지 않았고 대신 싸워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고마웠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백도현이 다시 은채를 찾아온 것은 그 다음 주 저녁이었다. 그는 한결 파트너스 근처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채는 그를 보고 한숨을 삼켰다. 또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잠깐만 이야기하자. 정말 잠깐이면 돼. 은채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도현은 한참 동안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오빠가 돌아왔다고 들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겠죠.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면했는지 이제는 알아. 라인과의 일도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비겁했어. 은채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상하게 화가 크게 나지는 않았다. 아마도 분노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것은 피로와 거리감이었다.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그 사과가 우리 사이를 되돌리지는 않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은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도현 씨, 당신은 내가 떠난 뒤에야 나를 봤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 옆에 있을 때 이미 수없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보는 나는 당신을 떠나서 겨우 다시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채는 잔인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말해야 했다. 침묵이 누군가를 덜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은채가 이어 말했다. 사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붙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앞으로는 회사 근처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 생활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가 카페를 나왔을 때 밖에는 차가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은채는 우산이 없었다. 잠시 처마 밑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다. 장태호였다. 그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그녀 옆에 섰다. 일부러 들은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근처 미팅이 끝나고 나오다가 봤습니다. 은채는 우산 아래로 들어서며 작게 말했다. 괜찮아요. 숨길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비는 아주 가늘게 내렸고 도로의 불빛이 젖은 바닥에 번졌다. 태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은채는 그 침묵이 편했다. 예전에는 침묵이 심판처럼 느껴졌지만 태호의 침묵은 기다림에 가까웠다. 그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기다림.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조심하세요? 은채가 문득 물었다. 태호는 걸음을 늦췄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무례한 건 빨리 괜찮아지라고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상처 입은 사람으로만 보세요? 그 질문에 태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서은채 씨가 일하는 방식, 말하려고 애쓰는 방식, 무너져도 다시 자기 이름을 붙잡는 방식을 봅니다. 상처만 보지는 않습니다. 은채는 빗소리 속에서 그의 말을 오래 곱씹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과해 나오는 모습을 봐준다는 것은 이상하게 낯설고 따뜻했다. 며칠 후 형규는 은채에게 태호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다. 장소는 유성구의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인 줄 알았지만 은채는 곧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형규는 평소보다 진지했고 태호도 말을 아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형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채야, 네가 싫다면 지금 바로 그만둘 수 있는 이야기야. 먼저 그걸 말해 둘게. 은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이야기인데? 형규는 태호를 한번 바라본 뒤 말했다. 백자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 내 이혼 이후 서원 상사 남은 채권을 이용해 너를 다시 압박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라인 쪽도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막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은채는 손을 꽉 쥐었다.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는 여전히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태호가 말했다. 저와 서영규 대표가 공동재단과 지역 물류교육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 상사 이름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 구조도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자가 사적인 약점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말은 서은채 씨가 보호자 없는 이혼녀라는 프레임일 겁니다. 은채는 그의 말을 듣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또 제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또 다른 거래처럼 느껴지는 제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규가 낮게 말했다. 태호 씨가 먼저 말한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방법 중 하나였고 태호 씨는 끝까지 내 선택이 먼저라고 했어. 은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이 대답이었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가슴속에서 오래된 공포가 밀려왔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따뜻한 약속이 아니라 거래와 인내와 모욕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형규가 황급히 말했다. 은채야, 강요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가 싫다면 없던 이야기로 하면 돼.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 곁에 서게 된다면 그건 백자를 막기 위한 형식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채는 숨을 잃은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기억했다는 말. 그녀는 꿈속의 소년을 떠올렸다. 공주 반찬가게 앞, 비에 젖은 교복, 따뜻한 보리차. 혹시 그때 그 아이가 회장님이었어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오래 살아남을 이유가 된 기억이었습니다. 은채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이 제안이 또 다른 거래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그녀를 소유하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면서도 그녀가 거절할 권리를 계속 남겨두고 있었다. 은채는 그 점이 가장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가장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은채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에 앉아 부모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다.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느껴졌다. 그것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녀가 더 큰 남자를 잡았다고. 결국 보호자를 갈아탄 것뿐이라고.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그러나 은채는 이제 알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선택해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선택 안에서 자신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가였다. 며칠 뒤, 은채는 태호를 회사 옥상으로 불렀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하늘은 맑았다. 은채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간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겁나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하지만 회장님 옆에서는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은 건 싫다고, 무서운 건 무섭다고.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일입니다.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만약 이 결혼을 한다면 저는 숨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백자를 피하려고 누군가의 그늘에 들어가는 결혼이면 싫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고 회장님은 그 옆에 서는 거라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숨기지도 않고 옆에 서겠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두려움만으로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었다. 결혼식은 한 달 뒤, 유성구의 작은 호텔 예식홀에서 조용히 열렸다. 화려한 장식도 언론 초청도 없었다. 현규와 다정, 한결 파트너스의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참석했다. 은채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정해준 인형 같지 않았다. 머리는 낮게 묶었고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결혼식 날에는 버려질까봐 두려웠고 사랑받고 싶어서 웃었다. 오늘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형규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가가 젖었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은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늘 도망치지 않을게. 태호는 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채를 보는 순간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주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은채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다는 떨림이었다. 서은채 씨는 장태호 씨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은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부모님, 공주의 오래된 집, 작은 오피스텔, 둔산동의 첫 출근길, 태호가 건넨 우산, 그리고 자신이 겨우 되찾은 이름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뜨고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태호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다. 네,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은채는 피로를 느껴 잠시 호텔 위층 휴게실로 올라갔다. 드레스 자락을 들고 복도를 걷던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백도현이 그곳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그는 초췌했고 눈빛에는 질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은채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이번에는 뒷걸음치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군.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오셨네요. 믿을 수가 없었어.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게. 은채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한때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당신의 아내인데도 한 번도 아내처럼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도연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은채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끝내기엔 이미 끝났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때 당신이 우리 침실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끝났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끝나고 있었겠죠. 저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오려 했다. 나 아직 널 사랑해.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슬픔 때문이지 미련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말을 너무 늦게 들었다. 너무 늦은 사랑은 때로 사랑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된다. 은채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의 사랑은 이제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때 복도 끝에서 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은채는 태호를 바라본 뒤 다시 도연에게 말했다. 제가 오늘 결혼한 사람은 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상처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 침묵을 편리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다시 제 목소리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도현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 그는 태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호는 은채의 곁으로 다가왔으나 그녀의 손을 억지로 잡지 않았다. 그저 은채가 원하면 잡을 수 있도록 손을 가까이 두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작은 행동만으로도 도현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놓친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휴게실에 들어온 뒤 은채는 긴장이 풀려 소파에 앉았다. 태호는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괜찮습니까? 은채는 물컵을 받아들고 웃었다. 아직 괜찮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태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채는 드레스 자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아까 제가 한 말 들었죠? 어느 말 말입니까? 당신 옆에서 제 목소리를 찾고 싶다는 말이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겁니다. 은채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녀는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태호는 그 속도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쉬어갈 수 있도록 옆자리를 비워두었다. 은채는 그 배려가 고마웠고 동시에 두려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믿게 되면 다시 상처받을 때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태호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유성구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다. 백자 저택처럼 사람을 압도하는 크기는 아니었지만 넓은 창과 따뜻한 조명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관리인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다. 태호는 은채에게 말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은 당신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이지 않겠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백자에서는 거대한 집에 살면서도 자기 방 하나 마음대로 꾸밀 수 없었다. 꽃병 하나를 옮겨도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런데 태호는 처음부터 이 집이 함께 조정해갈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은채는 새 생활에 적응했다. 태호는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에서 그녀의 직무를 공식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조정했고 정규 전환 심사도 일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은채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평가받는 구조.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방식이었다. 현규는 공주 집 수리 계획을 시작했고 다정은 은채에게 이제 진짜 회장님 사모님이냐며 장난을 쳤다. 은채는 웃으며 회사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요라고 했고 다정은 알겠어요. 연구원님하고 능청스럽게 답했다. 그런 평범한 농담들이 은채의 마음을 조금씩 밝게 만들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보다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다. 결혼식이 지나고 열흘쯤 되었을 때 은채는 이상하게 피곤했다. 회의 중에도 속이 울렁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갑자기 불편해졌다. 처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째 아침마다 속이 좋지 않자 태호는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았다. 병원에 갑시다. 은채는 손을 저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일이 많았잖아요. 태호는 그녀를 빤히 보았다. 피곤하다는 말을 이유로 병원을 미루는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은채는 결국 웃고 말았다. 회장님은 가끔 너무 단호해요. 남편으로서는 더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단어에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 아직 입에 익지 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싫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유성구의 조용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은채는 진료실 앞에서 괜히 긴장해 손을 만지작거렸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아도 되는지 눈으로 묻듯 바라보았다. 은채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감쌌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초기이긴 하지만 임신으로 보입니다. 아직 조심해야 할 시기라 무리하지 않으셔야 해요. 은채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임신. 그 단어가 너무 갑자기 다가와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호 역시 굳어 있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그 순간에는 완전히 말을 잃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은 뒤에야 은채는 눈물을 흘렸다. 태호가 놀라 손수건을 꺼냈다. 어디 아픕니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무서운데 기뻐요.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합시다.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요.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사랑이 모든 상처를 단번에 치료해 주지는 않는다. 결혼도, 임신도, 새로운 가족도 그녀의 과거를 마법처럼 지워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혼자 견디는 대신 말할 수 있었고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은채는 아주 조심스럽게 믿어보고 싶어졌다. 그날 밤 은채는 부모 사진 앞에 초음파 사진을 놓았다. 아직 작은 점처럼 보이는 생명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무섭다고 말할 수 있는 집에 있어. 그리고 기쁘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 곁에 있어. 창밖에는 늦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조명은 따뜻했다. 은채는 아직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알지 못했다. 백자의 질투와 라인의 분노가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도 자신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더 커질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다만 그 밤만큼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두려움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앞으로 그녀가 맞서야 할 모든 어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빛이 될 것이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뒤 장태호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원래도 빈틈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꼼꼼함이 은채를 향해 조금 과할 만큼 쏟아졌다. 아침마다 주방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죽이나 미역국이 준비되었고 커피 향을 힘들어하는 은채를 위해 집안의 원두 머신도 치워졌다. 회의 일정은 최대한 짧게 줄였고 꼭 필요한 외부 일정이 아니면 회사 일을 집으로 가져왔다.
처음에는 그런 배려가 고맙던 은채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살짝 숨이 막혔다. 태호 씨, 어느 날 아침 은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이제 유리그릇 아니에요. 태호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췄다. 무슨 뜻입니까? 조심해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걸을 때마다 옆에서 팔을 잡고 물 마실 때마다 온도 확인하고 계단 세 칸만 내려가도 표정이 굳으면 저도 긴장돼요. 저는 아기 때문에 소중해진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중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태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그는 은채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숨을 좁힐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은채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저도 고마워요. 내가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어서.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처럼 남았다. 태호는 조금씩 물러서는 법을 배웠고, 은채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임신 초기는 쉽지 않았다. 속은 자주 울렁거렸고, 잠은 많아졌으며, 감정은 작은 말에도 흔들렸다. 하지만 은채는 예전처럼 혼자 참지 않았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했다. 태호는 해결책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들었다. 그것이 은채에게는 가장 큰 안정이었다. 한결 파트너스에서도 은채의 위치는 천천히 단단해졌다. 그녀가 제안했던 현장 인력 유지하는 실제로 사업 손실을 줄였고, 세종 물류허브 프로젝트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회사 안에서 그녀를 두고 떠돌던 말들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은 줄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자료를 읽고 현장을 이해하며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다. 백자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백도연은 이혼 후 라인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오라인은 공개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이메란 여사는 처음에는 라인을 며느리로 들이려 했지만 도연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자 불안해졌다. 게다가 한결 파트너스와 서영규의 회사가 손잡고 세종 물류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백자의 건설 계열사는 중요한 계약에서 밀려났다. 이메란 여사는 그 모든 원인을 은채에게 돌렸다. 그 애가 우리 집을 나가더니 아주 작정하고 도현이를 망치려 드는구나. 이혼녀가 새 남자 등에 업고 설치는 꼴을 세상이 언제까지 봐줄 것 같니? 도현은 어머니의 말을 더는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 은채는 우리를 망치려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그 아이 편을 드니 이 모양이지. 이메란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애가 내 아내였을 때는 아무 힘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장태호와 서영규가 뒤에 있어. 그냥 두면 우리 백자 이름이 우습게 돼. 도현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자 이름을 우습게 만든 건 은채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제가 아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멈추세요. 그러나 이메라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라인도 마찬가지였다. 두 여자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은채를 향한 질투와 분노만큼은 같았다. 라인은 자신이 빼앗았다고 믿은 자리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어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도현은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세상은 은채를 실패한 전처가 아니라 장태호의 아내이자 서영규의 동생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 라인에게 그것은 패배보다 더 큰 굴욕이었다. 그 무렵 태호의 회사는 충청권 물류 보안 시스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한결 파트너스뿐 아니라 여러 경쟁사에게도 중요한 건이었다. 그중 한 업체는 오래전부터 백자와 검은 거래를 이어왔고 백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태호를 흔들 필요가 있었다. 라인과 이메라는 그 약점을 이용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치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은채를 겁주고 태호에게 압박을 넣어 계약을 물러나게 하려는 얕은 계산이었다.
하지만 악에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커지기 마련이었다. 사건은 은채가 정기 검진을 마치고 공주 집 수리 현장에 들르던 날 벌어졌다. 현규는 지방회의 중이었고 태호는 대전에서 긴급 미팅을 하고 있었다. 은채는 운전기사를 두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가까운 거리 정도는 스스로 움직이겠다고 고집했지만 태호는 최소한 회사 차량을 이용하게 했다. 그런데 공주 외곽 도로에서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 운전기사가 내려 확인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 승합차가 길을 막았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잡았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이 다가오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듯 두 손을 배 위에 올렸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지르기보다 먼저 상황을 기억하려 했다. 차 번호, 남자들의 말투, 손목에 보이는 문신, 승합차 안에서 나는 기름 냄새. 백자에서 무력하게 당하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라지고 싶었다. 두려워도 무너져도 최소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붙잡아야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은채는 낡은 창고 안에 앉아 있었다. 손은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입은 막혀 있지 않았다. 납치범들도 그녀가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창고는 바닷바람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멀리서 철문 흔들리는 소리와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이곳이 공주가 아니라 서해 쪽 어딘가, 아마 태안이나 보령으로 향하는 외곽 창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한 남자가 전화기를 들이밀었다. 장태호 회장한테 말해. 입찰 포기하고 세종물류허브 지분 일부 넘기면 조용히 보내준다고.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짓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알겠네요. 장태호 씨는 협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그의 약점으로만 남을 생각 없습니다. 남자는 비웃었다. 뱃속에 애까지 있다면서 말은 세게 하네. 은채의 손이 배 위로 갔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엄마가 두려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에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은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창고 한쪽에는 오래된 수산물 상자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업체명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편 태호는 은채와 연락이 끊기자마자 이상을 감지했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석진에게 차량 위치를 확인하게 했다. 위치 신호는 공주 외곽에서 끊겨 있었다. 태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을 본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해졌다. 그래서 더 두려웠다. 경찰에 신고하고 공주에서 태안 방향 폐창고와 물류 야적장 목록 전부 확인하세요. 태호가 말했다. 서영규 대표에게도 바로 연락하고 은채 씨 차량 블랙박스 백업부터 찾으세요. 석진은 즉시 움직였다. 형규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다. 태호 씨, 우리 은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못 지켰는데 은채까지. 태호는 낮게 대답했다. 찾습니다, 반드시. 그는 자신을 원망할 시간조차 뒤로 밀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속도였다. 경찰과 회사 보안팀, 현규의 지역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였다. 차량 블랙박스 일부가 복구되었고 은채가 마지막으로 보낸 미완성 메시지에서 창고 벽에 적힌 희미한 업체명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은채는 납치되는 순간에도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려 했고 아주 짧은 소음과 단어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이 단서가 되었다. 태호는 그 녹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은채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보령 외곽 폐수산물 창고입니다. 바로 갑니다. 창고 안에서 은채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몸은 점점 지쳤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다. 그녀는 겁이 났다. 자신보다 아이가 걱정됐다.
하지만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태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무서우면 같이 무서워하자.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 그 말은 지금 이곳에 태호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얼마 후 창고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납치범들이 당황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은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의 경고음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였다. 은채는 몸을 움츠렸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곧 태호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은채를 보자마자 달려와 묶인 손을 풀었다. 은채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습니까? 어디 아픕니까? 은채는 대답하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다. 나 무서웠어요. 태호는 그녀를 아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세게 안고 싶었지만 다칠까봐 온 힘을 다해 조절하는 사람처럼 떨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은채는 그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왔잖아요. 나 혼자 안 뒀잖아요. 현규도 뒤따라 들어와 은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의 손만 잡았다. 은채는 지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나 괜찮아. 아기도 괜찮을 거야.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태호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은채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현규는 복도에서 경찰과 통화하며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진술을 시작했고 돈이 흘러간 경로 끝에는 라인과 이메란이 있었다. 직접적인 지시를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도 확보되었다. 도현은 경찰서에서 어머니와 라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깨달았다. 은채를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리도록 방치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실 앞에서 태호와 마주쳤다. 한 번만 보게 해줘. 도연이 말했다. 사과해야 해. 제발. 태호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사과는 피해자가 듣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어서 하는 말은 사과가 아니라 자기 위로입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했다. 병실 안에서 은채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문 밖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도연을 부르지 않았다. 태호가 들어오자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가 왔죠? 네, 돌려보내겠습니다.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도현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은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은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은채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도현 씨가 직접 시킨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이 만든 침묵과 방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랐어요. 라인 씨도 어머님도 그리고 예전에 당신도요.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 그래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더는 당신을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끝내요. 당신은 당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책임지세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삶으로 돌아갈게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은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은채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의 후회를 보살피는 것이 자신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도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은채를 찾아오지 않았다. 사건은 조용히 끝나지 않았다. 라인과 이메라는 법적 조사를 받았고 백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도현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피해 보상과 내부 비리 정리에 협조했다. 그것이 속죄가 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도망치지는 않았다. 라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전달한 기록과 메시지가 드러나자 더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메란 여사는 자신이 집안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 말을 품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은 대가는 결국 공개적인 수치로 돌아왔다. 은채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한동안 집에서 쉬었다. 태호는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으려 애썼다. 은채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면 조용히 담요만 가져다 주었고 산책하고 싶다고 하면 먼저 의사의 확인을 받은 뒤 천천히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아기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은 날 아무 말 없이 오래 손을 잡았다. 작은 박동은 두 사람에게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은채는 공주 집으로 갔다. 현규가 수리를 마친 집은 옛 모습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 낡은 대문은 손질에 다시 달았고 장독대는 깨끗이 닦아두었다. 대신 안쪽 방 하나는 작은 교육실로 바뀌었다. 책상과 의자, 오래된 장부를 전시할 수 있는 선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공간이 마련되었다. 은채는 그곳에 부모님의 이름을 딴 작은 재단 현판을 걸기로 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원 다시 서기 센터. 이혼이나 사별, 사업 실패 뒤 다시 일어서려는 여성들과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었다. 은채는 자신의 경험을 거창한 성공담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가끔 밤에 악몽을 꾸었고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몸이 굳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흔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소식은 작게 열렸다. 화려한 축하 화환도 언론 인터뷰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현규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고 다정은 직원들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며 떡과 차를 챙겼다. 태호는 은채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축사를 대신해 짧게 말했다. 이곳은 누군가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으로 서도록 돕는 공간이 될 겁니다. 은채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다. 예전에 그녀라면 많은 시선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을 것이다. 지금도 떨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떨림이 곧 약함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한때 좋은 집에 살면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존중이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늦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곳이 그런 믿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크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게 이어졌다. 은채는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너에게 침묵만 물려주지는 않겠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면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몇 달 뒤, 은채는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다. 태호는 처음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은채는 웃다가 함께 울었다. 아이의 이름은 장서준으로 지었다. 서자의 성을 이름 안에 남기고 싶다는 은채의 마음을 태호가 먼저 제안했다.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이어지는 이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에 은채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손만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채의 삶은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있었고 상처는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한결 파트너스에서는 지역 물류 교육 사업을 이끄는 책임자가 되었고 공주의 센터에서는 매달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은채는 쉽게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라고 성급히 위로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다. 지금 괜찮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자기 마음이 사라지는 선택만은 하지 말자고. 백도현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재계 행사에서
우연히 은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 섰다. 이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백도연의 전처라는 설명보다 서원 다시서기 센터 대표라는 설명이 먼저 붙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아프고도 정당한 결말이었다. 그는 언젠가 은채에게서 빼앗았던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서라도 그녀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바람조차 은채에게 닿을 필요는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은채는 공주집 마당에 서 있었다. 수리된 대문 위에는 새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서원. 부모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하며 붙였던 이름이었다. 은채는 그 아래 작은 문패를 하나 더 달았다. 서은채, 장태호의 아내도 백도연의 전처도 아닌 자기 이름 석자였다. 태호는 아이를 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와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은채가 스스로 마지막 못을 박도록 기다렸다. 망치 소리가 마당에 짧게 울렸다. 은채는 문패가 단단히 고정된 것을 확인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고 오래된 집은 조용히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다. 행복은 모든 상처가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그 상처가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찾은 평온이었다. 태호가 곁으로 다가왔다. 잘 어울립니다. 은채는 문패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야 제 자리에 제 이름을 걸어둔 것 같아요. 태호는 아이를 고쳐 안고 그녀의 옆에 섰다. 은채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자신을 잃는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스스로 서 있었고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했다. 사랑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참고 견디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결혼이든 어떤 관계든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잃는 순간 이미 그 안의 따뜻함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서은채는 한때 사랑받기 위해 침묵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긴 겨울을 지나 얻은 가장 단단한 결말이었다.